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재난지원금 얘기가 있는데요. 또 세금 살포한다지만 2차 재난지원금 이미 지급이 한참 전에 이뤄졌는데요. 다 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작년 수요 조사 없이 추진했는데 폐업 점포 지원 예산은 절반이 미집행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 지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도권 밤 9시 영업 제한은 유지하고요. 그러자 자영업자들 불복, 개점 시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 유임시켰다. 추미애 라인 그대로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들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심재철,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됐죠.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원전 수사 지휘 대전지검장은 유인됐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군요. 네. 왜 우리만 9시인가?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절규. 어제 정부가요.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그러나 수도권은 지금처럼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임대료 비싼 수도권망 규제다. 이건 비합리적이다. 9시 영업 금지 유지에 불복.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산도 오케이다. 전 세계 백신 품귀에 비상이 걸렸죠. 그러자 러시아산, 중국산 그동안 불신을 좀 받았는데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접종 2달 맞은 사람 따져보니 2%도 안 된답니다. 이래서야 어디 집단 면역 되겠냐 이런 걱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제품이요. 임상 3상에서 92%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외신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 백신 신뢰할 때 됐다. 이런 보도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일면 기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러시아 백신의 반전. 유럽연합이 러시아 백신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믿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휴일 기습 인사 물음표가 찍혀 있죠. 검찰의 인사 어제 일요일인데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에 4명의 이름이 담겨있는 인사인데요. 여러 가지 뒷말을 좀 낳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청원은 왜일까? 유명인 부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성과급 논란입니다. 뭐 이맘때면 성과급 지급하는 회사를 많은데요. 과거에는 성과급을 회사에서 결정하면 직원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 성과급은 맞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많고요. 회사마다 비교도 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얘기 좀 깊숙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사도 준비돼 있고요. 전문가 전화 연결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참 논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백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접종 대상 백신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공 변이 잘 드는 백신 개발이 안 됐다는 건데요. 이거 좀 걱정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백신 얘기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푸트니크 5. 이거 러시아 백신 이름이에요. 이 백신에 대해 대화했다.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백신 투명성 보이면 승인한다. 그리고요, 세르비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중국산 접종을 했다. 헝가리 등 17개 국가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승인을 했다. 그동안 중국산,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죠. 특히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그랬는데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현재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고령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 특기할 만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이슈는 해결되었으되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효용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지 그것이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이것을 그 결정을 보류한다거나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 질병청에서 현재 도입 계약을 위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별 제약사 4개사와 또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계약이 완료돼 있고 추가적인 백신 구매에 대해서도 노바박스 등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 지금 백신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먼저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해서 접종하기로 돼 있는 백신인데요. 지금 계속 외신 쪽에서 들어오는 뉴스가 앞서서는 고령층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이제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예, 우선 이게 틀린 뉴스가 많은데요. 예. 우선 하나는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백신이 다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수용체에 부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이제 백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화항체라고 하는 부위가 그 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돌연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백신은 항체도 있지만은 세포성 면역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소 남아공 변이는 지금의 백신에 대해서 우위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예. 백신에 의해서 생성된 면역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백신을 극복한 변이체나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적절하게 신속히 빨리 맞게 되면 뭐 변이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이렇게 다소 백신이 취약한 게 아니라 모든 백신이 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만 그렇다.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백신 없이 마찬가지 현상. 그렇다면은 고령층에는 효과가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데이터는 65세 이상의 임상 참여자 비중이 약 한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데이터가 없고 임신부에 대한 데이터도 없지만 65세 이상이 참여자가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8%를 가지고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유보적이라는 얘기지. 정확하게는 그럼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자문위의 중앙약심위에서도 1차 자문위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층에 접종을 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권고를 했거든요. 하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65세 이상을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할 것과 또 추후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상 자료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권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 투여와 관련해서 질병청에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자료가 추가로 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합리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백신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결과는 더 좋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설을 지나서 2월 말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올 텐데 고령층의 경우는 이 접종을 맞으셔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이에요.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백신은 지금 우리가 식약처에서 보고 있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 긴급 절차에 의해서 화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오고요. 거의 동시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올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정 회사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물량이 그냥 국내에 배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이자 백신은 고령층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형태의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증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아마 의료진한테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층이 접종이 되기에는 그 접종센터로 오시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독감 백신의 콜드 체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에 먼저 접종을 할 것 같고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화이자 백신은 비교적 젊은 층인 의료진에게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의 효과가 아직 다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데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임상 데이터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만 이후에 나온 논문이나 데이터를 보면은 18세에서부터 64세에 있는 젊은 층 분들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비율이 낮아서 그 낮은 비율로만으로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면역이 확실히 안 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고령층 접종은 예상대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도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다른 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오늘은요. 자,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러시아 백신 세계가 좀 꺼렸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뭐 3상 결과가 알려지고 있어요. 러시아 백신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은 미국의 잔슨앤잔센의 자회사인 얀센 백신과 동일한 백신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백신이에요. 얀센 백신과.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백신은 이들 백신보다도 임상 결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랜시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논문에 실리기는 했지만은 랜시시에 실린 논문 정도 하나로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또 랜시시라고 하는 저널이나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도 다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를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평가만 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데이터에 약간의 뭔가 마사지를 하거나 이러면은 전열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기술이나 유사한 기술보다도 임상시험 결과가 더 좋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는 받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서방 국가에서는 국민의 접종 수용성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예. 뭐 이게 서방 국가들한테 폭넓게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저개발 국가 같은 데서는 상당히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굳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가 좀 더 확실하다고 하는 똑같은 기술이니까 얀센 백신을 도입하는 게 낫지 굳이 같은 백신인데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얀센을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좀 더 있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추가 도입하는 이런 방향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백신 얘기도 꽤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약품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접근성, 데이터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일부 특정 국가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체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백신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접종 대상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접종에 나서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백신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지속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뭐 3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백신 접종 속도로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개월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단 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모든 백신에 대해서 백신 접종 기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뭐 모든 백신이 그런데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2번을 맞는데 한 번 접종을 하고 나면은 76%의 보호 효과가 석 달 동안 지속이 되고 두 번째 맞게 되면은 그것이 82.4%가 지속이 되면서 두 번째 접종한 때서부터는 얼마가 지속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도 첫 번째 맞고 3주 후에 두 번째를 맞으면 90% 이상의 보호 효과는 있지만 역시 얼마나 그게 지속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먼저 맞고 나서 지속이 얼마 되는지 모르면 나중에 그 면역이 풀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면역 지속 기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접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 되나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나올 그 시간이 거예요. 가야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얘기 보니까 오늘 궁금한 게 풀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 모르는 부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신, 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영역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관련된 기사 한 가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입니다. 서울에는 코로나가 밤 9시 이후 온답니까? 이거 영업 제한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정부가 비수도권은 10시까지 하도록 했죠. 그런데 수도권은 여전히 9시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표로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진 아래입니다. 방역 지침 변경 내용인데요. 비수도권 식당, 노래방, 헬스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참 얘기가 많죠,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비수도권만 좀 풀어줬죠, 1시간 정도. 이 조치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기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밤 10시까지 1시간 동안 영업 연장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시로 막은 거는 10시인 경우, 9시인 경우에 흔히 말하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2차가 가능하다. 그게 위험하다. 오 1시간 차이지만 예. 2차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식당, 노래방, 유흥음식점 이런 곳들이 대상인 걸로 보이는데 예. 거기에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것도 끼어 있어요. 학원이나 독서실은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당사자들이 뭐냐, 이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9시까지라는 엄격한 제한을 예. 정말 칼같이 지키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9시 15분에 그 전에 앉아있던 고객의 결제가 됐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당하는 최근에 뉴스에 보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결제 그 시간이 기준을 또 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서울시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이 한 번만 걸려도 2주간 영업 정지, 영업 중단. 타격이 크네요.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아마 불만이 커진 것 같아서 급기야 지금 8일부터인가요? 사흘간 자정에 개점 시위를 하겠다. 광주에선가 그런 게 있었죠. 자, 이건 이제 인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논의가 되다가 지금 주춤해지는데 예. 결국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다. 다만 논의를 해서 앞으로 뭐 몇 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의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을 빨리 해서 그리고 법 물론 좋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면 이번 설 전까지 영업 제한을 조금만 더 감수를 해 주시고 그 대신 그 기간까지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식의 예. 좀 발빠른 행정 조치가 병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방역 조치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요. 지난 5일입니다. 이 장소가 서울 고검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앉아있죠. 맞은편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검찰 인사 어제 나왔거든요. 검찰 인사 나오기 전에 뭔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요. 법무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이 자리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모습이 느껴지시는지.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뭐 검찰 인사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사진만 일단 공개된 상황입니다. 자, 이 사진을 생각하시고요. 먼저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취임 직전에 법무부 찾아오셨는데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우리 장관님의 그 취임 축하 그 예방차 오늘 온 것이고요. 글쎄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그 관례에 의하면은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 따로 특별히 전하신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1일 날 취임식하고 2일 날 이제 약속해서 만났죠. 만나셨어요?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밀실에서 협의한다. 그런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고
언론에 미리 알려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적절하지 않은 뭐 식사 자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아주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게 없고요. 첫 만남에서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기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고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검찰 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자, 지난 1일과 지난 4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인사와 관련해서 한 얘기들 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5일입니다.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또 긴장일까요? 아니면 무슨 진지한 어떤 대화일까요? 아무튼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청와대 뜻대로 윤 라인 빼고 추 라인 살린 박범계 장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에요. 휴일인데 검찰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4명이 들어가 있는 인사가 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뜻대로 아니냐. 검사장급 4명 소폭 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굉장히 관심사였죠.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좌천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복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검찰 인사의 내용들을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정수, 심세철 자리 맞바꾸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인 조종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 뭐 이런 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윤 총장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냐. 법무부 윤 총장에게 구도로 설명했다. 뭐 이런 또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물총장 굳히기 인사다. 이것도 역시 이제 평가가 좀 담겨 있어요. 요구 셋 다 묵살된 윤석열 반응이 허참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반응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5일, 2일과 5일인데 5일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3가지 요구입니다. 첫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교체를 요구했고요. 두 번째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른바 추미애 라인 대검 참모진은 교체. 대검 참모진, 그러니까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내외 잡음이 많았던 검찰 내 핵심 보직자 교체. 이 3가지를 요구했는데 어제 나온 내용 보니까 이 3가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언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어제 나온 검찰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를 윤기찬 변호사, 김지호 교수님 이 순서로 보는 경우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관의 재청권이 행사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장관은 아직까지 인사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인사가 있기 이전에 2월 1일자로 평검사 500여 명이 이미 인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은 청문회 준비 중에 인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범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인사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건 이제 검찰국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미애 장관은 배제가 됐을 테고 검찰국과 청와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아까 나왔듯이 청와대 뜻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임명권자는 청와대 대통령이시니까. 어쨌든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 평검사 인사에 관여하지 못했고 원래는 이제 고위직 검사장급 인사가 나고 그다음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 중간 간부급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평검사 인사가 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평검사 인사가 먼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재철 국장이 인사안 준비하겠다고 했더니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신중해라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국장이 하는 인사안은 본인 마음에 안 들 테고 본인이 새로이 인사안을 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요. 예. 그렇다면 일단 청와대가 고위 간부직에 대한 인사안은 청와대 의견대로 따르고 중간 간부 이후급에 대해서는 이제 박범계 장관이 신임 검찰국장을 토대로 해서 인사안을 짜겠다는 의지로 좋게 보면 그렇게 들려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인사 구도가 밝혀지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사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신상 필벌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일단 고위급만 놓고 보면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간 부분은 영전이든 아니 좌천이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갔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현재 심재철 국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고발돼가지고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차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해서 계속 이름이 거론됐어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요. 예, 그것이 뭐 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상당히 논란이 됐고 징계 과정에서도 뭐 1인 매력을 했다는 이렇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옵티머스 관련해서 보고를 잘 안 했고요. 그다음 채널A 관련돼서도 보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수사 책임자로부터의 기소 건의를 전부 다 물리쳤고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보면 과연 이 두 분의 경우에 이 신상 필벌의 원칙에 비춰볼 때 유임이 또는 남부지검장의 보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떤 중간간부 인사를 할지를 보면 이정수 검찰국장을 박범계 장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의 본인 철학을 거기 펼칠지를 그까지 저거 보고 평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고위 간부 인사 관련돼서는 신상 필발 원칙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가 사실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언론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좀 나왔습니다. 휴일에 이런 인사 통사 합니까? 거의 없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부임이 내일이에요. 내일부터가 바로 새로운 부임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틀 하루 사실 하루 오늘 하루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고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인사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또 하나는 측면에서도 장관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하나는 법무부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뭔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인사안이 확정이 됐고 또 발표 시기도 앞당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제 나온 검찰 고위직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대로 7월까지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 아닌 인사 같은 인사, 뭐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즉 인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도의 그래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인사긴 인사인데 인사를 한 거죠. 검사장급 4명 정도의 이동 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사를 최소화한 것 같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를 가지고 검찰 개혁과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소위 윤 총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장하는 빅4에 대한 인사 이동폭이 커지게 되면 청와대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를 최소화하되 대신 절차를 좀 충분히 지킨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듯이 최소 2회 이상 만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2번은 만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협의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듣지 않겠다.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구두라도 인사안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때와는 다르게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들은 충분히 밟았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했던 저희 인사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전 이 문제는 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임명권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은 그런 거죠.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구두로 설명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인사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문서로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두로 정확히 설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2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2분 전에 보낸 건지. 근데 검찰총장 표현에 의하면 기사에 의하면 허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형식적 절차는 거쳤지만 내용적으로 저희 검찰총장 스스로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표현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장관 임명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우리 검사들하고 함께해야 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사 과정이 그야말로 이런 대통령이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법무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주말 사이에 인사를 발표한 이유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가 형식적 절차를 거쳤고 인사 소유가 발생해서 최소한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좀 재빠르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어리둥절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장관의 의중보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라고 해설을 해주셨고 김종혁 교수께서는 앞서 대통령의 당부가 있는데 그 당부가 제대로 안 지킨 인사 같다라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어제 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오늘 추가적인 언론들의 취재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자 그렇다면 인사 나왔어요. 근데 윤 총장의 반응이 허참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윤 총장은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법무장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과 열흘 만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먼저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검사였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굉장히 발탁 승진이 많이 된 인물이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 정권에 대해서 눈을 굉장히 부라렸죠. 이 눈을 부라린 사람을 이 정권이 아무리 이 온화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라 해도 바로 봐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 장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윤 총장에 대한 이 정권의 아주 비판적 시각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시각이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권에 대항한 공무원을 이 정권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대통령이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냥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였지만 대통령께서는 사실 뭐 굉장히 좀 언짢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행태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을 임기 말까지 놔두긴 하겠지만 절대로 동물총장이 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식물총장. 근데 이런 표현 등장하는 결국 거군요. 끝날 때까지 식물총장으로 놔둘 것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하든 윤 총장이 다시 동물로 돌아갈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그렇다면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또 다른 자신의 미래를 좀 더 공격적으로 꿈꿀 가능성도 있다. 지금 물론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인사가 계기점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꿈을 꾸게 되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별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퇴임 이후를 공격적으로 생각해 7월 이후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아마 자신을 조금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것이 실망감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몸은 식물이지만 머릿속은 엄청나게 많이 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요. 결국은 또 정치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고 언론도 평가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이 주제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 두 분이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배우 윤정희 씨 그리고 남편 되시잖아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홀로 투병 아니다. 가족이 돌본다. 윤정희 방치설 진실 게임은 과연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휴대폰까지 같이 쓰던 부부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어요. 청와대 처음 게시판에 뭐 백건우와 별거 상태다. 파리에서 알츠하이머 뭐 당뇨로 투병 중인데 뭐 홀로 투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윤정희 씨 후견인을 놓고 프랑스에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백건우 씨 측과 그다음에 윤 씨 동생들 어떻게 보면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좀 영화계는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 잃은 음마기의 여왕 누가 그를 흔드는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치냐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 내용 시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몸이 아파요. 많은 사람이 당뇨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자, 윤기찬 변호사. 내용이 다소 뭐 소송까지 들어가서 좀 복잡한데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당사자 간의 의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기사를 토대로 보면 프랑스가 우리와 비슷한 법제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윤정희 씨가 어쨌든 노령이나 질병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상 보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건데 성년의 경우에도 이렇게 정신적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질병이나 노령으로 그런 분들 법원이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런 성년 후견 제도를 하게 되면 저분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권리 행사를 대신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재산적 처분 행위 또는 뭐 신상에 관련된 권리 행사. 따라서 그걸 누가 하느냐에 갖고 이제 프랑스에서 아마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정희 씨의 친정 측 분들하고 그다음에 남편과 딸 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법원에서는 아마 남편과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견인과 관련돼서 이제 패소가 확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청와대 진정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청원은 아마도 그 동생분들 쪽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뭐 추정이 그렇게 돼요. 추정이 지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청원 내용 중에 보살피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은 이제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과연 윤정희 씨와 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박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간병인 등이 윤정희 씨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과연 같이 동거하면서 보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박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후견인 지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다른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윤정희 씨의 의사가 어떤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일단 남편과 딸을 윤정희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정희 씨를 대신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분의 그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친정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남편분이 과연 윤정희 씨를 동거하면서 보살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이 아마 밝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 의문 제기 역시 청원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딸은 일단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같아요. 이 친정 측부. 자,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제 후견인과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이 부분을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 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게 이제 국제사법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분이 아마 국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저렇게 일단락된 것은 사실상 별도로 다투기는 어려워요. 국제사법. 국제사법 이제 프랑스 중고법을 어디로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을 했을지 아니면 프랑스 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사법 원리상 아마 저것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고 저게 아마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대리권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쟁이 격화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청원이 올라가서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화면을 봤는데 백건우 씨 측의 어떤 해명,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도 다시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윤 씨 건강이 악화됐다.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간병인 돌봄 아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다음입니다. 정기적인 의사 왕진 치료를 받는다. 외부와의 접촉 제한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 홀로 투병 중, 뭐 구해달라. 그러다 가지고 돌본다. 거짓이다.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김종혁 교수님. 그런데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런 거는? 일단 뭐 20만 명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치매라는 게 가장 좀 슬픈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치매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언론에서
파리 특파원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러겠네요. 뭐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사실 확인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뭐 언론이나 신문 같은 경우 파리에 특파원들이 있으면 예.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하겠죠. 뭐 여기에 의하면 양측의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백건우 씨 가족에게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관계가 소위 윤정희 씨 그 동생분들의 내용들이 맞게 된다면 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그 과거 70년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윤정희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윤정희 씨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20만 명이 넘게 되면 청와대가 첫 번째는 사실관계 확인을 분명히 해야겠죠. 사실관계가 어디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정희 씨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만한 우리 국내에 있는 치매 가족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총괄적인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가족들의 상황이 안 좋게 되면 방치되는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치매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쁜 시설들이 꽤 좀 나쁜 점이 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 점검 플러스 과거에 우리에게 많은 음악에서 사랑을 줬던 윤정희 씨에 대한 사실 같은 경우도 좀 사실 확인을 통해서 청와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양쪽의 어떤 주장과 뭐 해명, 설명들이 지금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진실 공방처럼 가고 있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실 것 같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국회 회기 중에 가족 여행 이런 주제입니다. 가족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뒤늦게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야당을 통해서 이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공개가 됐습니다. 병가를 내고 본회의 불참했던 황희. 알고 보니 스페인 가족여행을 갔었다. 이 20대 국회 시절 2017년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국회의원 책무 소홀했다. 이거 자격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황희 후보자는 당시에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다. 이거 병가 아닌데 병가라고 했다. 뭐 이렇게 착오랍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지금 분위기는 그럼 병가는 아니라고 하면 그럼 회기 중에 여행 간 건 뭡니까? 또 묻고 되는 거예요. 묻게 질문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더 밑줄로 그어져 있는데요. 병가를 냈던 2017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근데 당시 본회의가 굉장히 주목을 받던 본회의였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 처리가 예고돼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참여해 추경안이 통과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굉장히 당부의 당부가 막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모습이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당시에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회기 중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널 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 예, 2017년 7월에 벌써 문제가 돼서 당시에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이 저렇게 국회의원의 회기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저게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이거는 뭐 더 이상 덧붙일 얘기는 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이 과연 뭔지 헌법기관의 책무에 대해서 황희 의원 본인도 그렇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헌법기관이라는 건요. 국가기관 중에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둔 기구,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냐? 비헌법기관은 법률, 개별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예. 국무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법원도 법관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요. 헌법재판소, 감사원, 예. 뭐 중앙선관위 이 정도입니다. 왜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느냐?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의 비중이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300명은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정부 부처 하나가 300개가 있는 걸로 생각할 만큼의 권한이 있다. 그럼 그거에 맞는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예. 그 책임 중에 바로 이런 논란의 대목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마치 자유직업인으로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비서진, 보좌진도 마음대로 뽑고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뭐 조카, 심지어 아들, 딸을 거기다 이름을 올려서 구설수에 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는 투명하게 다 정리됐죠. 해외 나가는 거 세비 지원 받아가지고 갈 때는 당연히 국회 사무처에 신고하고 위원회나 아니면 뭐 다른 뭔가 임무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저렇게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휴가를 얻어서 간 경우라도 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본회의 기간 중에 저렇게 간다는 건 이게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헌법기관이라는 거를 잊고 있었을 수 있다. 그건 평소에도 저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말 함부로 하고요. 막말하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 중이나 또는 다른 기간 중에도 뭐 사실 공표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에 덥석 나면 그거 인용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그냥 발슬그머니 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갖는 무게를 스스로가 잊고 있는 거다. 예. 이번 황 의원의 이 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걸러내야 되느냐? 결국 각 당의 공천 아니면 유권자들이 걸러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몇 가지 뭐 이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진 겁니다. 앞서 화면에 잠깐 소개됐는데 황희 후보자 측의 해명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요. 먼저 일단 처음에 알려진 이제 병가 얘기예요. 병가. 휴가 출장 등 병가 처리는 행정비서의 실수였다. 병가로 한 건 실수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자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그 당시 회기 중이고 본회의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런데 여행을 가셨더군요.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다시 이런 설명이죠. 스페인 가족여행 사실이나 당시 원내대표와 상의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정인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죠. 그런데 뭐 일하는 국회인데 황희 후보자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에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고 휴가가 좀 먼저가 아니었나. 이런 뭐 뉘앙스를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모습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사실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문 대통령 국회의원 한 번 하셨는데 그때 많이 실망을 하신 탓인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항상 회의 때마다 국회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항상 이렇게 촉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놀고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너희 놀고 있으니까 국민이 피곤하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보이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기들이 하겠다. 왜냐하면 야당이 자꾸 발목 잡아서 국회 일 안 한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휴가를 먼저 갔다는 것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황희 후보자를 보면서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고 나서 또 이분이 또 장관까지 하신다니 국민들께서 많이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대통령의 말씀이나 국회의 말씀이나 은행 불일치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신뢰를 잃어버리니 황희 장관을 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참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때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아프면 좀 병원으로 설명을 해야 가셔야지 될 것 왜 같아요. 아픈데 스페인으로 가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황 후보자께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보도들이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뭐 연말에 나오거나 아니면 연초에 지급이 되는데요. 최근 상황이에요. 성과급이 논란입니다. MZ세대가 주도한다. 산출 방식 공개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과급이 나오면 회사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 알아서 정했겠지. 그냥 이렇게 좀 받는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혀보세요. 그리고요. 다른 회사는 이렇던데 우리는 왜 이럽니까? 이익 얼마나 나는지 공개해 보세요. 몇 %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논란, LG전자 등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은 부문, 계열 간 불만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급 비공개 관행 한계에 드디어 부닥쳤다. 산식, 운영 방식 등 구성원 동의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분들은 이건 다른 나라 얘기군요. 씁쓸해한다. 뭐 이런 분위기도 같이 있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MZ세대가 직장인의 60%. 전 직장인 구성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할 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것도 어떤 변화의 한 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세대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지금 기업 문화의 문제인지 이게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MZ 세대라는 게 밀레니얼 세대와 그다음에 Z 세대,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 한 초반 2000대 초 출생, 뭐 5년 정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라니까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 표시가 또 온라인이나 인터넷 이런데 굳이 기존의 올드 미디어라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세대의 문제라면 이건 꼭 특정한 이 대기업 몇 개만에 그치기가 어렵죠.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이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데 크게 얘기하는 원칙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영업활동을 해서 돈이 벌어지면 자 30%는 주주에게 주식회사니까요. 30%는 종업원들에게, 그건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그리고 나머지 30% 40%는 재투자. 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 부분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번에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좀 작아질 수 있다. 그걸 직원들이 수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도 지금은 가능하고, 과거에는 이런 게 노조를 통해서만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노조가 아니라 이런 젊은 세대, 그것도 입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세대들이 그런 불만을 못 참고 꺼내고, 그 꺼내는 게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얼마든지 공유가 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이들이 지금 이걸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 전체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자영업자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보너스를 내 옆에 있는 저 다른 부문에 있는 저들보다 덜 받아서 나 정말 불만이다, 나 배 아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다라고 공감을 할까요? 전 그 점에 이분들이 조금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적을 좀 곁들여 주셨는데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성과급 논란에 자괴감, 뭐 이런 반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기업 또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는 다른 세상 얘기 같네요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이 기사는
이익공유제 도입 공론화 계기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났다면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당 중심으로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김종혁 교수님. 이게 좀 또 다른 방향으로 뭐가 또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22%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OECD 평균이 11% 정도니까 2배 정도가 되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올해까지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수의 업종들,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초과 이익이 나서 그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니까 딴 나라 세상 얘기 같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성장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중대하게 등장하는 측면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기업들도 이제는 좀 자발적으로 소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들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도 IMF 과정에서 기업들의 줄도선 과정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냈던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렇다면 이제는 좀 공생의 관점에서 기업이 자기의 이윤들을 나누는 방식들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또 MZ세대의 고민들도 들어주고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이제는 기업에게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수익을 내는 곳과 수익을 나지 못하는 곳, 어려움에 처한 곳 그런 관계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2장 그리고 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좀 속도 내보겠습니다. 시간이 된 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의 반격, 이낙연 알래스카 지적에 4대주의 열패의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른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도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SNS상에 글을 올려서 뭔가 지적을 하고 반격을 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립 본격화 아닌가, 신경전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요.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 정책 하는 것도 없다. 복지제도, 기존 복지제도 대체제 못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기본소득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 지구상에 없다. 포퓰리즘이 문제다. 잠시는 좋아 보이나 결국 후회한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 같잖아요. 다음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죠.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4대적 열패의식이다. 이거 버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 속도를 좀 내서 윤기찬 변호사, 김종혁 교수 두 분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바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추구하는 내용인데 그것과 분명한 선긋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건 기본소득의 제1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그 부분을 아마 주장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좀 생각할 볼 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제도를 전문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종혁 교수께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일이 구축입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었고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이 좋은 논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공격을 하니까는 열패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또 재반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책적 토론이 시작됐다는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나경원 9년간 1억 지원. 야당까지 선심 경쟁인가? 그러니까 뭐
토지 임대부 주택 입주 후 결혼하고 출산하고 뭐 하게 되면 1억 넘게 준다. 뭐 이런 공약을 했다 그래요. 최영철 편집위원. 한 50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공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 때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나고 결혼하고 뭐 집 사고 이러면 주겠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사실 서울과 경기는 한 생활권인데 서울에서 결혼하고 뭐 집 사고 한 사람만 누구는 서울, 누구는 경기인데 다르게 준다.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같은 수도권으로 보고 한 생활권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행정구역을 묶은 정책 공약은 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돈을 주겠다는 물론 이자에 대한 뭐 보전분이지만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재정을 어떻게 아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따라가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저것만 덜렁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들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자들끼리 이제 지적도 나오고 막 좀 약간 거칠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